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차 강연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이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먼 행성에서의 인문학인데요. 좀 추상적인 제목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제목의 뜻을 풀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행성은 SF 소설 속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주가 넓죠. 그래서 오늘은 그 범주를 좀 좁혀서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SF 소설이 말하는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 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SF 소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SF는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로 SF 소설은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은 SF 소설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문과다 보니까 과학 소설이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와 같은 편견이 있기도 했고 또는 아예 반대로 공상 소설이다 보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는 않을까?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서점에 갔는데 베스트셀러란에 표지가 되게 예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니까 한번 읽어보자 하고 샀어요. 그러다가 읽다가 알았어요. 이게 SF 소설이었다는 것을요. 그 소설은 바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소설집이었습니다. 혹시 이 소설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좀 있네요. 맞아요. 이 소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낯선 그런 SF 세계에서 지극히 익숙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편견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SF 소설 속 세계관은 약간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가득한 기회의 땅인데 소재가 정말 무궁무진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익숙한 사랑이라는 소재를 또 택해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이 두 소설을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나왔던 그 소설집의 표제작인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고, 두 번째는 천순만 작가의 이것도 표제작이에요.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먼저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약간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또 국문과 연극 동아리 수석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철거 예정의 우주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되게 쭈글쭈글한 노인 한 명이 앉아갖고 버티고 있어요. 노인인 내 이름은 안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정거장의 철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내가 왜 여기 남아있냐면 바로 슬램포니아라는 제3행성에 가기 위해서 그 우주선을 기다리려고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이곳에 제 남편하고 아들이 이주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슬램포니아? 저 행성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인데 거기 어떻게 가려는 거지? 어떻게 가려는 거지? 하겠죠? 그러면 오늘 슬램포니아로 떠나려고 하는 왜 슬램포니아로 떠나려고 하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젊었을 때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였어요. 젊었을 때요, 1차 우주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워프 버블이라는 기술이 발명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수만 광년,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까지 단 10년 정도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년도 인간에겐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년 동안 잠들어 있을 수 있는 냉동 수면 기술의 일종인 딥프리징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슬램포니아라는 행성도 1차 우주혁명 때 10년 정도면 갈 수 있는 행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마치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 계획을 세우면서 즐겁게 연구를 계속해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기술의 발달은 너무나도 빨랐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뭔지 알고 계실 텐데 금방 연구를 하던 도중에 2차 우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고차원 웜홀 통로의 발견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웜월 통로를 이용하면 10년이 뭐야? 2개월, 3개월이면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차 혁명에 맞춰서 개발되었던 디프리즘이라는 기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의학 분야에서 쓰일 수 있으니까 연구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원금이 줄어들게 돼요. 지원금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 남편과 아들에게 먼저 슬램포니아로 이주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연 끝에 연구를 계속해서 학회 발표 전날이 되었어요. 떨린다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뚜루루 뚜루루 해서 받아봤더니 비서였어요. 비서가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박사님, 슬램포니아행 우주선은 내일이 마지막 출항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2차 우주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슬램포니아라는 행성은 1차 우주혁명 때 일어난 기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행성이었지 그 웜월 통로를 이용한 기술로는 갈 수 없었던 행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은 2차 혁명에 맞춰서 발전했고 그에 따라 슬램포니아로 가는 우주선도 끊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안나는 어쨌든 학회 발표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빠르게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발표 시간도 앞당겼어요. 그런데 나가려는데 기자들이 나를 붙잡습니다. 박사님, 이거 좀 대답해주세요. 박사님. 이걸 다 뿌리치고 우주 정거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우주선은 떠난 후였습니다. 저 안나와 같이 지구에 남겨지게 된 사람이 또 있었고 그래서 한 민간단체가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우주 정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슬램포니아로 가는 우주선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제가 총 몇 년이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사실 제 나이가요 170살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170살까지 살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제가 만든 기술을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디프리즘 기술을 이용해서 얼었다 깼다를 반복하면서 우주선이 오기를 100년이 넘게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선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정말로 나를 영원히 떠난 게 맞는지, 그들이 떠난 이후로 100년이 넘게 흘렀다면 어째서 나는 아직도 동결과 각성을 반복할 수 있는지, 왜 매번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잠들어 있는 동안은 왜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왜 나는 여전히 떠날 수 없는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이미 날 잊진 않았을까? 남편은 새로운 아내를 만나고 아들은 이제쯤 독립하지 않았을까? 그래, 포기하자. 그냥 지구에서 살자 라고 했는데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학회 발표를 포기하지 못해서 슬램포니아로 떠나지 못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슬램포니아로 가기를 포기해도 되는 걸까?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100년이 넘게 우주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에게 현실을 말해줘야만 했어요. 우주선은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 우주선이 이제 오지 않아. 그래, 우주선을 기다리는 짓은 포기해야겠지? 라고 저는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시 엔진실에 무언가를 챙기러 들어간 사이 저는 우주선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캡슐에 시동을 켭니다. 우주선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직접 슬램포니아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안나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안나가 겪었던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하기로 SF 소설은 분명 기회의 땅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러한 기회의 땅에서 안나의 모습은 그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쓸쓸해 보였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쓸쓸해 보였다라고 답할 것 같아요. 이거는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분명 우리는 그 SF 속 세계가 기회의 땅이라고 여겼지만 그 기회의 땅의 이면에는 남겨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거죠.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라고 소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안나가 조금 더 빨리 떠났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왜 떠나지 못했을까 혼자 고민을 해보다 내린 결론은 희망을 주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준 민간 단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잠들었다 깨어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야 라고 믿음을 주던 기술의 발달 자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모두 헛된 희망이었음을 깨닫게 된 안나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랑은 우주를 가로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이어서 소개드릴 천선남 작가의 어떤 물질의 사랑 속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설 되게 재밌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라연이에요. 근데 라연이는 배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듣기에는 뭐 돌연변인가? 배꼽이 없을 수도 있나? 하겠지만 배꼽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배꼽은 탯줄의 흔적입니다. 포유류를 하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배꼽이 없다니 너무 이상해서 라연이는 인터넷에 배꼽 없는 포유류를 검색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와요. 고라파더. 얘가 오리너구리인데 오리너구리는 배꼽이 없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설마 라연이가 오리너구리 새끼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연이는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는데 엄마에게 찡찡댑니다. 아 엄마 나 왜 배꼽이 없어? 나도 배꼽 만들어줘. 나 이상해 배꼽이 없어. 그랬더니 라연아 넌 여기서 태어났어 하면서 어떤 상자를 건넵니다. 그걸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알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에? 내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 뭘 놀라고 그래. 알에서 태어난 사람 많아. 너 밖에 것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이상하게 말해버리니까 알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정말 이상한 라연이마저도 설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라연 태생의 비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된 라연이는 첫사랑 민혁이를 만나게 돼요. 같은 반 남자 반장이에요. 그래서 민혁이를 따라서 학원도 가고 결국 사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 민혁이랑 사귀지? 이상하면 말해?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라연이는 남자 조심하라는 건가? 하면서 넘깁니다. 그리고 풋풋하다. 학원이 끝나고 하루는 라연이는 민혁이와 처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라연아 너 민혁이랑 뽀뽀했니? 라연아 잘 들어. 너는 민혁이를 사랑해서 이제 남자가 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라. 여기서 라연이의 두 번째 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라연이는 사실 성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남성이나 여성의 성격 또한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에 맞춰서 호르몬의 변화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된 후에 라연이는 중학교 때 여자 선배와 사귀기도 하고 또 대학교 때 다른 사람과 사귀기도 하면서 사랑에 대해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 부분은 소설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라연이는 한번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 독립서점에서 알바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라오라는 굉장히 독특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손님이 어디가 특이했냐면 하루는 라오의 팔꿈치 조금 위쪽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봤는데 뭐가 이렇게 톡 떨어져요. 그래서 라오가 간 뒤에 그 떨어진 걸 주워서 보니까 비늘이에요. 피부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인간이라니 라연이만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라연이는 고민하다가 라오에게 자신의 비밀을 토로합니다. 사실요, 난 알에서 태어났고 성별도 없어요. 그랬더니 라오는 고민하다가 까만 밤하늘 어딘가를 이렇게 딱 가리킵니다. 그러더니 말이에요. 저기가 내 고향 행성이야. 그러면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오의 반응은 마치 엄마처럼 태어나기만 합니다. 그걸 왜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어차피 사람은 모두가 모두에게 외계인일 뿐인데 하면서 라오는 라연이의 태생의 마지막 비밀을 직접 알려주게 됩니다. 라연 씨,
당신은 저처럼 상대방과 같아지려는 습성 때문에 계속 모습을 바꿀 거고 그러다 영원을 약속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딱 한 번 알을 토해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라오는 20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구에 두고 떠났습니다. 금방 돌아오려고 했는데 우주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라연이는 라오가 찾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먼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궁금해지는 겁니다. 엄마에게 알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다가 라연이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번뜩 알아차려요. 라오가 찾던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엄마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 결국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걸 잊으면 슬퍼지는 거야. 결국 라오와 다시 만난 엄마는 라오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홀로 남게 될 라연이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겨요. 끊임없이 사랑을 하라고 말입니다. 라오처럼 라오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 사람이 우주를 가로질러서라도 너를 찾아올 사람이니까. 라오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지구에서 홀로 라연이를 키우며 엄마가 살아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슬램포니아로 떠났던 안나의 가족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 SF 소설은 기회의 땅, 약간 황금의 땅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실상은 SF 소설들이 말해주는 그 세계의 실상은 외로움의 총량을 늘려갈 뿐인 세상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외계인일 뿐인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독한 세상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사랑을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해답을 저는 어쩌면 정말 고전적이고 어쩌면 가장 유명한 SF 소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린 왕자에서 찾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는 되는 별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어린 왕자의 말을 빌려 사랑을 정의하기로 저에게 사랑은 누군가에게 단 하나의 장미꽃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누군가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안나가 개발했던 디프리징이라는 기술은 어떻게 되었죠? 2차 우주혁명이 일어나면서 금방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시대의 발전은 엄청나게 빠르고 우리를 어딘가에 버려두고 홀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에 탑승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떠한 존재에게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어떤 그 변화에도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시대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사랑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입니까? 한다면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나 엇갈림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믿어버린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사랑이 날 구원한다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SF 소설 속 세계는 마치 굉장히 오늘날과는 먼 미래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SF만큼 지금 현재를 반영하고 있는 장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F 소설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